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연 그 디지털라이제이션 하는 게 탄소 중립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인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열등생으로 아예 좀 언론에서도 좀 지탄을 받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여러 도시 문제를 인간과 자연 그리고 환경의 관점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다. 이것이 에코스마트 시티이고 이 도시가 어떻게 우리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가는 결국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시 자원과 자연을 조금 더 소중하게 현명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이 말씀이 (2021년) 세종 스마트시티 국제포럼 2세션 지속가능한 에코스마트시티 조성 방안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도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희가 오늘 세 분 패널을 모셨습니다. 먼저 박세현 교수님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박세현 교수입니다. 저는 녹색도시연구소 연구소장 김유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이상건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한 이야기들 국가 정책에 반영해서 이것들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산시켜 주실 이상건 박사님이셨습니다. 오늘은 좀 가벼운 분위기로 편안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세종수목원에서 오픈 스튜디오를 마련해서 오늘 우리의 담론을 진행을 하고 특히 지속가능한 에코스마트시티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 세션 이야기를 풀어나가 볼 텐데요. 저희가 지금 이야기할 에코스마트시티에서 에코라는 단어가 사실은 좀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죠. 그리고 국민들이나 우리 모두 체감하기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참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에코를 정말 어떤 의미로 정의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박사님, 예. 제일 많이 하셨죠? 저는 이 에코스마트시티 이 에코를 좀 영문 약자로 좀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ECO, 그래서 아까 우리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지속 가능한 E, environment, 환경, 그리고 지속 가능한 C, community, 그리고 이제 O는 이제 좀 이따 제가 발표 드릴 건데 우리 도시민을 가장 불행하게 하는 요소들 그 C로 시작하는 6가지가 있습니다. 이 C를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ECO니까 지속 가능한 환경과 커뮤니티, 그것이 바로 이 6가지의 C를 제로로 만들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축약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 교수님, 많이 생각은 안 해봤는데 워낙 이제 제가 하는 분야가 예를 들어서 지속 가능하고 지로 에너지라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 속에서 오기 때문에 저는 공유에 기반한 지속성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이제 서비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도 공유하고 예를 들어서 도시의 어떤 환경 문제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있으니까 그 인프라들이 지속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공이라는 개념으로 좀 이렇게 저는 오늘도 좀 발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에코는 메아리다. 그 이유가 우리가 자원을 버리면 쓰레기로 다 되돌아오고요. 에너지를 낭비하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하고요. 대신에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그만큼 쾌적한 환경을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쓴 만큼 그대로 우리에게 환원해 주는 게 에코고요. 교통량을 줄이고 또 자원을 줄이고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종국에 가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모든 행위들을 과거 에코 생태환경의 확장된 개념으로서 모두 다 에코 활동과 에코의 기능이다 라고 좀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 기대됩니다. 네. 다들 하셔서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에코를 다음 세대를 위한 건전한이라는 말로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를 기후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그 단절된 세대 간 또는
민족, 종교 간의 어떤 갈등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가 우리 시대의 첨단 기술과 그동안에 축적된 지혜를 활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또 새로운 수요에 대응해 나가는 이 과정이 저는 스마트시티이고, 그리고 특히 이런 그 도시에서의 어떤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 과정은 꼭 우리 시대에만 있지 않고 지난 시대에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다는 것 하나하고, 그런 급격한 기술을 발달하게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하시는 이 에코도시라는 게, 에코스마트시티가 결국 우리가 이제 첨단 기술을 주도하면서 인류의 일상과 그리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와 그것에 대해서 국제적 책무가 무엇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준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에코시티가 다음 세대를 위한 건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의 중요함을 우리의 어떤 담론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세미나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모두 함께 잘 살려면 어떤 도시를 만들어야 할까에 대해서 세 분이 각각 다른 주제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한 분씩 준비해 온 주제를 발표하면서 사이사이 저희가 궁금한 점을 질문도 하고요. 첫 번째로 김유민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주제가 시민이 누리는 에코 스마트 시티이고요. 영문으로 하자면 에코 스마트 시티 솔루션 for the well-being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well-being,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꼭 에코 스마트 시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라고 일반인들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IT 기술의 첨단 집약체가 스마트 시티이고, 이것이 자연 환경과 어우러져서 시너지를 내는 게 에코 스마트 시티인데, 일반인들은 그런 것들을 쉽게 이해하거나 접근하기가 사실 어려운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의 포커스는 보다 좀 쉽게 이해를 시키고자, 그리고 쉽게 접근이 되고 에코 스마트 시티에 대한 개념과 응용 기술과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혜택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가볍게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누구나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배출하는 탄소의 양이 흡수하는 탄소의 양과 비슷하거나 동등해져서 종국에 가서는 탄소 제로 또는 탄소 프리, 카본 뉴트럴, 카본 프리, 카본 제로, 이런 개념인데요.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흡수하는 탄소량이 많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나무 1헥타르, 굉장히 큰 면적인데요. 자동차 4.5대가 1년간 나오는 CO2를 흡수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4.5대가 1년간 배출하는 CO2를 흡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소나무 숲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1헥타르가 필요하게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물도 광합성을 통해서 CO2를 흡수하고 그래서 탄소를 흡수하는 능력들을 키우는데요. 또 하나 여러분께 좀 질문이 있어요. 플라스틱 빨대가 있는데 또 플라스틱 뚜껑도 있잖아요. 만드는데 5초, 사용하는데 5분, 완전히 분해 소멸하는데 몇 년이 걸릴까요? 영구적이 아닐까요? 절대 분해가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언뜻 듣기로는 10,000년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너무나 오래. 너무 긴가요? 네. 다시 해야 되겠네요.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길게 대답을 해주셔서. 네. 플라스틱은 생산에 5초, 사용에 5분, 완전 분해 소멸에 500년. 대체제로 뭐냐면 옥수수 전분으로 플라스틱과 똑같은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먹고 나면 분해가 잘 되게, 생분해가 되게끔, 또 쌀 전분으로도 만드는 플라스틱 빨대나 뚜껑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또 하나의 대체제로서 종이로 플라스틱 빨대를 만들어서 또 종이 뚜껑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생산 단계에서. 이 옷도 올가닉이라 그래가지고 뭐 빨리 분해가 되는 옷으로 요즘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다고 그러는데 맞는가요? 네네네. 식용 전분 이런 것들을 많이 첨가해서 완벽하게 분해되기는 어렵겠지만
많이 도움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민 개개인이 아끼고 절약하고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의 주제 에코스마트 시티는 기본적으로 산업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산과 소매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산업에서 이런 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또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과 또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도시 차원에서 인프라로 구성이 돼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건강한 생산 또 건전한 소비가 이루어지게끔 정책 그리고 시민의식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플라스틱과 연계해서 종이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종이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친환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펄프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플라스틱 대체제로서 종이를 압축해서 고강도로 압축해서 사용하는 그런 산업이 있는데요. 제가 종이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1년 동안 종이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양이 964만 톤인데 이거는 나무 700만 그루를 베어야만 생겨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종이를 당일날 버리는 양이 45%라고 합니다. 우리 인쇄물로 출력해서 오타라던가 뭐 이게 잘못된 인쇄,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최하 평균 45%인데요. 그렇다면 나무 700만 그루 중에 315만 그루는 당일날 쓰레기로 버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책 한 권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큰 욕조 가득한 물 300리터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종이는 나무를 벌목해야 되죠. 물도 수자원인 물도 많이 소모하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책자와 각종 인쇄물을 만들기 위해서 다량의 화학품, 첨가제, 색소 등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종이가 친환경 제품일 거다라는 인식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전자정부에 있어서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만 해도 행정 서류나 이런 게 전부 종이로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전자정부 되고 나서는 종이가 전혀 우리 종이를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환경에 좋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또 하나 이 종이가 자원 재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종이 사용을 하면서 좀 부담을 덜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티슈라던가 화장지 또는 화이트 백지 이런 것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품질의 원재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원 재활용이 돼 봐야 거의 좀 사용하기 어려운 쓸모없는 제품의 종이 제품을 생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처음부터 줄여주고 생산을 줄이는 게 중요하고 사용을 줄이는 게 중요해서 종이를 줄이고 에너지를 줄이는 이 많은 것들이 수목을 심고 또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것과 동일한 에코 활동이다. 그래서 이제 일상의 에너지 낭비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모든 행위와 기술도 에코로 인식하고 접근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 중에 하나가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기존의 어떤 교육 방식에서 종이의 어떤 그 활용이나 사용이 다소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연 그 디지털라이제이션 하는 게 탄소 중립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인지 그 내용을 봐도 모든 그 데이터들이 흘러가는 게 다 통신 기반으로 가는 거고 통신 기반에서는 막대한 에너지들이 다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코로나로 뭐 지금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민류 사회가 뭐 AI 기반으로 해서 편의성을 강조해 준다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그 문제점이 뭐냐면 에너지가 그동안 사용했던 에너지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 기하급수적으로. 사실 집에서 재택근무하면서 본인이 이제 평방미터당 사용하는 에너지가 오피스라는 공유기관, 공유 그 뭐라 할까요? 우리가 스페이스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든 그 이제 미래 편의성을 위한 그런 여러 영화에서 보여줬던 그런 시그널들은 결국은 우리가 또 다른 문제점으로 받아들여지면 되는 게 에너지는 많이 소진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 많은 에너지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좀 탄소 중립이라는 어떤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로 우리가 전환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이제
우리가 자원을 남용하거나 낭비해서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하는 것보다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또 현명한 방법을 찾아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인류에도 기여하고 또 다른 나라의 좋은 사례로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선도 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주신 말씀들은 아주 일상적이지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좋은 도시, 건강한 미래의 가장 기반이 되는 말씀 같습니다. 사실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중요성을 어제 오늘 이야기한 건 아니죠. 과학자들도 계속 많이 이야기해왔고 또 대중적인 소설이나 영화에서도 많은 소재로 자주 다뤄온 문제입니다. 예, 저는 그 어렸을 적 너무나 인상 깊게 충격적으로 봤던 영화가 바로 뭐 최근에도 다시 리메이크가 된 영화인데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혹성에 떨어져서 보니까 원숭이들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에 떨어져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그 자유의 여신상이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하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환경의 중요성에서 어려서부터 굉장히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영화를 저는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 소장님은 어떤 영화나 책에서 저는 혹시 보셨을지 모르는데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라는 액션 영화인데요. 여기서 보면 사막화돼 있는 물과 에너지를 독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독재자가 되고 세상을 지배하거든요. 그리고 이 독재자가 지하수에서 끌어올린 펌핑해서 만들어낸 맑은 물을 하루에 딱 한 번 부어줘요. 동굴을 통해서 밖으로. 근데 그 물을 받으려고 모든 시민들이 바가지를 들고 와서 이렇게 신전처럼 모시면서 물 하면서 모여들거든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자원의 중요성, 또 에너지의 중요성이 절감되고 너무나 사막화돼 있다 보니까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제가 만약에 이 세상에 산다면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데 여기서 죽고 다시 태어났는데 또 이런 세상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지? 그런 두려움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가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들 그 영화의 어떤 의미를 정말 잘 해석해 주셨습니다. 저도 좀 하나 예를 들자면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 배우들이 많이 출연하고 또 우리 감독, 그 봉준호 감독이 해온 설국열차, 이 기후를 인간이 그 제어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어떤 이런 큰 그 이슈를 던져주기도 했고 아주 재밌었던 영화였기 때문에 기억이 하나 나고요. 저는 사실은 이 도시와 환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20세기의 어떤 방향을 바꿨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용한 침묵하는 봄이라는 책인데 결국 우리가 많은 그 곡물을 얻기 위해서 활용한 이 살충제가 결국은 그 새가 사라지게 하고 꽃이 못 피는 봄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국 우리 인류가 모든 생물의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역할을 한다라는 이것에 경종을 울려준 이 침묵하는 봄을 사실 저는 굉장히 그 보고 나서 좀 많은 생각의 변화를 갖게 해준 책이었고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느끼는 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 책과 그 설국열차를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열국열차를 이미 탑승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뜨거운 네. 나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열국열차가 계속 가다 보면 결국 설국열차가 되는 그렇죠. 거죠. 네. 네. 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결국 지금 이런 영화들이 주는 메시지들을 어떻게 현실 세계에서 잘 작동시켜야 하느냐가 현재 저희들의 의무이자 또 책임이기도 한데 그런 측면에서 그 에코스마트시티의 가치에 대해서 소장님 좀 말씀을 해주시죠. 에코 스마트 시티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연사님들이 또 준비하신 훌륭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기술적인 내용들은 이야기가 또 될 것이고요. 저는 또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보았고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여러 도시 문제를 인간과 자연 그리고 환경의 관점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다. 이것이 에코스마트 시티이고 생태환경 기술과 탄소 중립을 이루면서 스마트 시티의 첨단 기술과 결합돼서 도시의 공기질이 개선이 되고 CO2가 저감이 되고 위생 문제, 악취와 세균의 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서 쾌적성이 확보되고 도시 미관이 높아진다. 더불어서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을 위한 식량, 바이오 연료, 또 펄프 생산 이런 것들에 도움을 주고 이것들이 바이오와 결합되고 첨단 기술과 결합이 되면서 동시에 쓰레기 매립의 문제도 해결하고 도시 공간을 해소할 수 있는 문제도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차 고갈될 수밖에 없는 천연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이걸 자원 재생산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보다 보장해 주는 것이 생태 환경과 또 자연과 또 첨단 스마트 기술이 결합된 에코 스마트 시티인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래 편리한 건 알겠어. 너무나 기술이 좋은 건 알겠어. 근데 내가 일상에서 편리하다고 느끼는 거 외에 좋은 게 뭐야? 직접적으로 내 피부에 와닿는 게 뭐야?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전문가분들은 그것을 스킵하고 기술 개발에만 매진해 왔는데 막상 제가 일반인들을 접해보니까 내 일상에서 무엇이 좋습니까?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다 굉장히 많지만 더 쉽게 설명이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로 에너지 주택이라던가 스마트 빌딩이 만들어지면 기본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업무 환경, 주거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업무 효율성 높아지고 주거에 대한 환경이 좋아지고 일정한 실내 온도로 건강이 유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생태 환경을 이용한 에코 기술 중에 대표적으로 스마트 워터시티가 있는데요. 최근에 작년에도 인천에서 굉장히 오염된 식수가 수돗물에서 나와서 이제 고생하셨던 시민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런 오염되지 않은 물을 늘 안심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워터 시스템 자체를 통해서. 그리고 또 물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다 보니까 갑자기 누수가 일어났을 때 과도하게 물 사용량이 많다는 거를 바로 캐치할 수 있고 또 이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경우는 위아래 집 간의 누수 문제로 인한 분쟁 이런 것들도 다소 해소가 됩니다. 세종시도 이제 스마트 워터 시티를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K워터하고 협업을 해서 하고 있고요. 친환경의 수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해서는 향후에 물 부족 상황을 예상하고 도시나 국가 경계 내에 깨끗한 수자원 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자원 관리 중에서 또 대표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스마트 워터 그리드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상수도 기술을 실시간으로 정수 처리, 또 물 사용 정보, 그리고 상수관만의 모든 지능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물 부족 지역에 대한 지하수, 빗물, 바닷물 이런 한정된 수자원을 이용해서 가장 경제적인 수처리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다시 표현하자면 식수, 음용수에 사용해야 될 물과 또 화단에 사용해야 될 물, 그리고 농업에 사용해야 될 물, 또 바다에 사용해야 될 물, 공업용으로 사용해야 될 물들을 각각 여러 단계의 정수 필터링을 통해서 다양한 물 공급을 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즉 다시 말하면 쓸데없는 물 낭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단계별 공급을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니까요. 그리고 스마트 워터시티가 일반 시민들에게 또 느껴지는 부분은 자동 드레인 시스템이라고 해서 물의 수질이 좀 이상이 발견되면 바로 배출이 되게끔 하는 시스템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오염된 수돗물은 먹지 않게 되는 거죠. 관로를 통해서 바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 미터링은 사용자가 직접 실시간으로 물 사용량을 계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누수가 있을 때 바로 파악할 수 있고 원격 누수 감지 시스템으로 누수의 지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세종시도 에코 스마트 시티로서 스마트 워터 시티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또 시민들의 어떤 삶이 보다 향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로 에미션이라고 하는 에코의 가장 대표적인 기술인데요. 제로 이미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마땅한 한국말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제로 이미션은 쉽게 표현하자면 쓰레기 제로화 리사이클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 쓰레기를 바이오 자원화해서 최종적으로 가서 우리가 카본 프리를 이루듯이 이런 쓰레기 프리, 쓰레기 제로를 이루는 기술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제가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쓰레기의 발효와 소멸이에요. 지금 전 세계 도시는 쓰레기 문제하고 교통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도시 공간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제로 이미션, 스마트 리사이클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포커스를 두는 것은 바로 사실은 바이오 자원화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도시 문제, 도시 공간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악취나 위생 효과가 있어서 바이러스나 감염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또 한 가지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시민 의식이에요. 굉장히 좋은 기술을 직접 도시가 공급을 해줘도 시민들이 아무 의식 없이 분리 배출을 하지 않게 되면 이 자원화 기술은 사실은 지하 관로를 통해서 고형분이 압축이 되면서 80% 이상의 고형분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일반 종이라던가 음식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쌓여서 모이게 되면은 결국 막히거든요. 막히면 역류하고 역류하게 되면 다시 그 쓰레기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에코 스마트 세종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세종시가 평생 교육 또 시민 교육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듀테크라고 하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제시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요리 제작실 그리고 VR, AR 체험 공간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 그리고 로봇 팔 등을 만들 수 있는 메이킹 스페이스 등을 제공하겠다. 이게 국민의 또 시민의 평생 교육을 지향하면서 도시 내의 다양한 시설이나 자연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에듀테크를 통해서 새로운 배움 또 미래를 대비하고 일자리를 연계해서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즉 지속 가능성이라 함이 환경만이 아니고 또 탄소 중립만이 아니고 또 공급자 위주의 스마트 기술만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자신의 경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경제성 향상까지 포함한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코 스마트 시티가 주는 다양한 혜택들을 살펴보았고요. 무엇보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살기 좋은 도시가 무엇인가. 살기 좋은 도시는 바로 나를 위한 도시여야 한다. 나를 위한 도시라는 것은 나도 있고 우리 좌장님도 있고 우리 연사님들 있지만 어린이, 노약자, 또 약한 여성, 임산부 그 모든 성별, 그 모든 계층을 포함해서 각각 그들의 환경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들이 만족하고 늘 든든하다. 난 이 도시에서 정말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도시가 진정으로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닌가. 그리고 이 에코 스마트 시티는 그런 살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유민 소장님 감사합니다. 첨단 기술과 자연을 어떻게 어우러지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제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은 좀 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도시가 어떻게 우리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가는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시 자원과 자연을 조금 더 소중하게 현명하게 활용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가 손쉽게 사용했던 것들이 결국 그것이 현재 지불하는 비용만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자연으로 되돌려주는 비용까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도 쉽게 사용했던 플라스틱이나 종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생태 친화적으로 그리고 기후변화 친화적으로 전환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십수년 전에 제가 이런 기구를 한번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이제 화두가 뭐였냐면 우리가 과연 스마트한 세상에서 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뭐 환경적인 오염도 문제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더 문제가 e-waste다. 그거 뭐냐면 전자 폐기물이라는 거예요. 전자 폐기물. 그 대표적인 전자 폐기물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5G 세대에 살고 있는데 통신을 보자면은 아직도 뭐 3세대, 4세대 그 중계기가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반대로 뭐냐면 우리가 아주 인텔리전트한 여섯 시티에서 산다는 그 의미는 그만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에너지원들에 대한 소비들, 또 거기에 뭐 어쩔 수 없이 가져야 되는 어떤 이 웨이스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 뭐 제가 좀 발표할 때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보통 에코스마시티 혜택이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꼭 미래 세대만을 위한 것일까요? 지금 당장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혹시 말씀들을 좀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박사님 예.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 시티와 스투피드 시티 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측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차이라고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스마트하지 않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내게 어떤 일이 닥칠지 또 어떠한 그 불행한 요소들이 나를 언제 급습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그 삶이 상당히 좀 불안정하고 좀 불행하게 살았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근데 이 스마트 시티에서는 모든 데이터와 그 다음에 정보, 통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시간으로 이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내가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 인터넷이면 인터넷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내가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을 예측하고 또 계획하고 그리고 설사 불행이 닥친다 해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와서 처리를 해주고 하는 그런 세상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아까 우리 김유민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살기 좋은 도시, 내가 안심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 그게 가장 제가 보기엔 좀 현재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과연 그렇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요새 이야기하는 K 에코스마시티, 한국형 에코스마시티에 대해서 이상건 소장님께서 한번 그동안 연구해 오시고 또 실현해 오신 내용들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에코 스마트 시티 연구를 하게 된 배경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지구 인구의 거의 절반 이상이 이제 도시에 살고 있고 곧 70% 이상 그럼 결국은 다 도시에 살게 되는데 이 도시에서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거의 70~80%가 소모되고 있고 또 70% 이상의 탄소 배출이 다 이 도시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여기를 관리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탄소 중립은 어렵다.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우리는 지금 K-팝, 그다음에 IT, K-방역 좀 자랑할 거리는 많은데 사실 우리가 또 못하는 것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특히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열등생으로 아예 좀 언론에서도 좀 지탄을 받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이제 이 지구 위에 살던 생물이 한 5번 멸종을 했는데 우리가 6번째 사는 생물인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버티다가 또 지구의 또 다른 선택을 받아서 또 아까 혹성 탈출처럼 원숭이가 지배하는 사회가 또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마냥 우리가 주인인 줄 알지만 우리는 여기 새들어 사는 새빵살이 생물인데 너무 주인처럼 마구 그냥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고 특히 이제 도시적인 측면에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서울이 스마트 시티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가장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도시의 하나로 또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유럽 대부분 도시들은 스마트하지만 탄소도 적게 배출하는 그런 도시들이 대부분이죠. 그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스위스의 쥐리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인구 한 명이 이제 소위 에너지 소비량을 자동차 배기량으로 보면은 한 2000cc, 그러니까 2000와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쥐리 같은 경우는 한 6000cc를 매년 쓰고 있는 그런 엔진을 달고 다니는 거죠, 1인당. 한국은 얼마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8000cc.
미국은 12,000cc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에너지 기본적으로 쓰는 그 씀씀이가 이 국가마다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찌리가 2007년서부터 이제 시민 투표를 해서 전체 시민의 80% 찬성을 해서 야,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그 에너지 소비량도 한 3분의 1로 줄이고 또 탄소 배출량도 매년 5.5톤 정도 배출하던 것을 1톤으로 줄이자 해가지고 실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스마트 시티 기술도 활용하고 또 탄소세 이런 걸 하면서 실제 이 탄소 배출량과 에너지 소모량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줄이기는커녕 노력은 합니다만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열등생 취급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진국들은 궁극적으로 이 현대 도시가 이 상태로 배출형 도시로 계속 가다가는 결국은 카타스트로피 파국에 치닫는다. 열국열차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좀 김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순환형 네트 제로 이런 도시로 하는 그 레질리언트 그걸 신경 쓰지 않으면 결국은 파국으로 치닫겠다 하는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라는 걸 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런 에코 스마트 시티, 특히 한국형의 에코 스마트 시티는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 국책연구단지 연구기관 10개 이상이 모여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 캐치프레이즈는 from 6C free to from S6S full.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살기 좋은 도시 얘기했잖아요. 그럼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우선 전제 조건이 있어요. 6가지의 그 나쁜 인간을 시민을 불행하게 만들고 살기 어렵게 만드는 6가지의 C가 있는데 그것을 좀 없애야 된다. 우선은 그래야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살기 좋아지는데 그 6가지가 뭐냐? 6가지의 C로 시작하는 거 CO2입니다. 잘 아시겠죠? 너무나도 잘 아시고 두 번째 이제 사망 사고 사건, 그러니까 커절티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컨테이전 너무나 뭐 요즘 코비드 때문에 잘 아시는 전염병.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컨제스천 너무나 뭐 단순한 어떤 교통 혼잡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우리 삶에 녹아져 있는 각종 혼잡. 그다음 네 번째 크라임, 범죄가 없는 도시. 마지막이 이제 컴플레인, 불평만 문제. 그래서 이 6가지를 우선 없애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바로 S풀, 즉 S로 시작하는 CO2가 없어지면 지속 가능성이 좋아지고 서스테너빌리티, 그 다음에 솔리디티라 해가지고 이제 견고한 도시, 방제에 튼튼한 도시, 그 다음에 쌍떼 건강한 도시, 전염병이 없는 도시. 네 번째가 이제 스마트니스, 혼잡을 없애면서 스마트하게 살 수 있는 도시. 그 다음에 안전한 도시, 범죄로부터. 마지막에 만족한 도시, 내가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 그렇게 해서 이 단계를 앞에 3가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환경과 관련된 것이고 뒤에 3가지는 커뮤니티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Sustainable E, Environment, Community, 6C 제로. 그래서 아까 ECO를 이렇게 이제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 엔바이러먼트와 관련해서는 이제 탄소 중립이 가장 큰 목표고 커뮤니티와 관련해서는 이제 건강 100세 내지는 건강 수명 5년 증가. 이거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 이 2가지 목표를 달성하게 하고 그 밑에 이제 좀 체계적으로 다른 세부적인 그 인덱스들을 저희가 개발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그 대표적인 국책 연구 기관인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연구원들이 에코스마트 시티를 연구한다라는 것들은 정말 전 세계의 리더십을 갖는 연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스마트 시티의 선도국이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닌데 에코 분야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구현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에코스마트 시티에 별점을 준다 그러면 몇 점을 주실 수 있겠어요? 저는 이제 에코시티와 관련해서는 한 3개, 별 3개, 스마트 시티와 관련해서 한 별 4개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아주 뭐 악당 소리를 들을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또 더 악당이 있긴 하겠죠. 예, 지금 주신 말씀은 우리가 그 다른 분야들이 세계적 리더십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에 비해서 우리가 기후 변화나 인류적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그 세심하고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는 의미로 예. 그 지금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에코스마시티 요소 중에서 잘하고 있는 분야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혀 없나요? 스마트 시티 쪽으로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통 시스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가장 편리하게 이 교통카드 이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버스 정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삶에 굉장히 큰 편의점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시면 전국에 200개가 넘는 인터체인지 고속도로 상황을 1분 전 상황을 여러분 스마트 시티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지역에 그것만 보면 어디가 막히고 안 막히고 바로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편해요. 이런 시스템들은 제가 그러니까 그 글로벌 개발 협력센터에 있으면서 개도국 공무원들 연수할 때 보여주면 다들 뒤집어집니다. 세상에 네, 네. 어떻게 이게 근데 이게 무료냐? 무료라 그러면 또 두 번 또 놀래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일상화돼 있어서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전 세계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은 너무나 갖고 싶은 시스템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박 교수님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좀 잘하고 있는 것들. 저는 좀 저한테는 별점 안 물어보셔가지고 예. 별점도 좀 별점을 좀 물어보시면 좋았을 텐데 예. 해가지고 교수님 그냥 별도 별점 제가 그냥 말씀해 주시죠. 임의적으로 저 스스로 질문하고 자장 있게 질문 유도했습니다. 저는 그 포텐셜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이제 도시가 진짜 이퀄라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코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로 가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 전 그렇게 현 시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스마트 시티의 어떤 수준이라고 그럴까? 그러면 저는 별 5개를 꼭 주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만든 어떤 자산들 그런 가치들을 전부 다 투자해서라도 사실 환경만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CO2 감축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지금 태양광이 뭐 비싸다 단가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사실은 그것보다 CO2 감축을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몇 가지 좀 불편한 점이 있긴 하지만 그런 연관돼 가지고 그러면은 그 이코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어서 그러면은 친환경적인 도시를 하고 있느냐 아직은 아니지만 그 포텐셜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반드시 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데 이제 보완적인 것들은 뭐 제가 발표할 때 제가 부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박 교수님, 저 별다섯은 당연히 우리가 하는 것들이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넘어서야 할 일들이 많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별점 주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김 소장님은 우리나라 에코스마시티 별 몇 개 정도 될까요? 우리 박 교수님은 너무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마음이 강하셔서 별 5개씩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우선 뭐 세계적인 추세하고 비교를 하자면 한국도 상당히 우위에 있고 앞서가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하자면 별 4개, 5개씩 줄 수 있겠으나 그게 우리가 전국에 가고자 하는 이상향을 기준으로 한다면 별 3개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족한, 물론 잘하는 분야 굉장히 많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2개를 빼게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통, 스마트 교통 너무나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는 카드 하나, 즉 스마트폰에 하나의 카드만 있다면 이것이 하이패스를 하던 그리고 우리 민자 고속도로 많지 않습니까? 거기 지나갈 때 또 내야 되는 카드, 또 지방에 가면 지방 국도를 지나가면서 또 내야 되는 카드가 우리가 서울에서 사용하는 지하철과 버스의 카드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전국이 이론에 대한 딱 하나의 카드만 있다면 그게 또 스마트폰에 들어갈 수 있다면
스마트 교통 체계가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실시간으로 교통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도 바로 국가가 감시할 수 있고 체크할 수 있고 그런 또 생산에 대한 것도 기여를 할 수 있을 텐데 자꾸 제가 지방을 출장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그 지역마다 또 뭔가를 사야 되더라고요. 그런 비용들 소모 그리고 또 그런 카드를 살 때 그 카드를 만드는 플라스틱 비용 이것도 좀 문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별점 하나를 뺐고요. 두 번째는 의료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의료에서 갑자기 제가 이제 지방에 가서 다쳤어요. 응급실에 갔단 말이죠. 그런데 뭐 한 달 전 또는 일주일 전에 뭐 건강검진을 한 게 있다던가. 그럼 사실은 응급실에 갔던 그 의료기관에서 그 자료를 바로 실시간으로 받아서 아, 이 사람이 최근에 받았던 이런 기록이 있으니 지금 닫혀 있는 위급 상황에 맞는 것만 검사를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모든 검사를 다 해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뭐 발생되는 그 짧은 기간 내에 검사를 하게 되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A라는 의료기관에서 B라는 의료기관으로 옮기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서비스, 비슷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는 자료를 요청하면 CD를 받게 돼요. 차라리 그게 디지털라이제이션 돼서 A 의료기관에서 B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동의한다면 바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종이를 출력해서 받아야 되고 CD를 제작한 걸 돈을 내고 받아야 됩니다. 불필요한 소모 비용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의료계는 아직까지 이런 스마트 시티가 깊숙이 침투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도 환자 동의하에 상당 부분 디지털로 의료인들 사이에서는 정보가 공유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좀 더 탄소 중립에 기여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5점 만점을 주신 박 교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과 역량을 주신 것 같고 3개의 별을 주신 분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은 그런 기술력에 비해서 좀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의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시는 둘을 통합해서 가는 이 길에는 많은 노력과 그리고 국민적 참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에코스마트 시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이상건 소장님의 말씀을 좀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인 거는 뭐 영국의 표준기구인 BSI에서도 최초로 세종시를 4등급으로 평가하면서 뭐 잘 알려진 사항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에코적인 측면까지 가미하게 되면 정말 명실공히 에코 스마트 시티가 완성이 되는 건데요. 기존 스마트 시티와 에코 스마트 시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선 목표 체계가 단순 평면적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아까 최상의 가치와 그 가치를 추구하게 한 중간 가치, 또 소가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가면서 우리가 목표 달성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 소장님도 강조하셨듯이 그 취약계층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노약자 여성분을 위한 그런 서비스 개발에도 더욱더 신경을 동등하게 쓴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스마트시티가 좀 더 좀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개발적인 것 측면을 썼다면 아까 그린 리모델링이라든지 빌딩 등과 같은 하드웨어 측면까지 포함해서 사업에 전부 가미해서 추구한다는 사실. 또 이 교통적인 측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 정보 제공 이건 기본이고 궁극적으로 이 모빌리티라고 해서 교통 수단에서부터 전기 자동차라든지 또 교통 운영 충전 인프라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갖추는 이 모빌리티를 완성하는 방향.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민 가버넌스적인 측면에서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사업하고 나서 사후에 피드백을 받는 게 아니라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처음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리빙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같은 첨단 기술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가는 것. 이러한 그 특징들을 잘 가미해서 한국형 스마트를 완성한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IT 기술이나 또 한국의 스마트 시티를 또 중요한 게 이제 신도시 개발 측면에서는 또 한국이 상당히 또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하게 되면 전 세계 개도국의 수천 개의 지금 도시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 잘 발전시키고 한국의 벤치마킹 도시 모델 구현해서 나가면은 정말 블루오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되기 위한 그 6C free를 누리고 또 포용 계층에게 안전한 이동 편의성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집중 개발해서 심어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린 인프라를 만들고 빌딩을 만들고 리모델링을 하고 궁극적으로 에코 스마트 타운을 조성하는 계획. 그다음에 이제 이모빌리티 충전 인프라 만들어서 어떻게 충전을 하면서 전체 이 교통 부문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탄소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그러한 사업들. 그다음에 이제 궁극적인 에너지 절약 도시가 아니라 에너지 자립 내지는 자족 도시를 어떻게 해서 만들 것인가, 그리고서 폐기물을 어떻게 순환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본 이런 도시들을 저희가 구현하기 위한 사업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저희가 이번에 제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향후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정부 관련 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사업화가 된다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사업의 론칭을 할 수 있겠고요. 물론 그동안 이제 각 부처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 많이 있습니다. 관련 사업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통합하기 위한 범부처적인 거버넌스, 요거는 좀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KPI라고 해서 키 퍼포먼스 인덱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 인덱스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어떤 인덱스를 쓸 것인가, 그 다음에 사업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런 걸 위한 이런 앞으로 에코 스마트 시티 생태계 조성을 하기 위한 부처의 어떤 그 지원 사업, 정부 지원 이런 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다 같이 그 해안을 모으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에서 가장 놓치고 있는 이 에코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셔서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에서 이 산업화를 스마트시티를 어떤 개념을 가지고 추진할 때 혹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주안점, 그리고 우리나라 스마트시티에서도 역시 환경과 사람들의 복지 등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하는 개념 속에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계획은 그 국가의 정책 연구기관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만든 아주 대표적인 집단 지성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국책 연구기관들의 아주 높은 수준의 연구들을 종합하고 통합해서 국가의 정책과 또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는 데 활용한다라고 하면 이 과정 자체가 저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지적 재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박사님뿐만 아니라 저 패널 여러분들, 우리 한국형 에코스마트시티에서 가장 기대되는 포인트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먼저 이 박사님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 사업을 이렇게 보면 이제 공급자 중심으로 해서 기술 적용과 서비스 제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이제는 약간 이제 시점을 바꿔서 수요자 입장에서 시민들, 특히 또 시민들의 의식과 인식을 바꾸는 방향으로 이게 가야 이게 이제 성공을 한다. 예를 들면 스위스 지리 시민들 한 인구 한 300만 되는 도시에서 아무리 탄소를 많이 줄여봤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구 전체 탄소를 줄일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내가 모범적인 전 세계의 모범적인 에코시티로서 우리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 자부심, 그런 인식,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스스로 자동차 자가용도 줄이고 스스로 탄소세도 기꺼이 내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절대적인 어떤 앞으로의 그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얼마나 에코적으로 살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에너지를 절약하며 살고 있느냐, 그거를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에코스마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 디지털 트윈이나 IoT 또 스마트폰 이런 거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에코 마일리지라든지 또 에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제도로서 그렇게 사는, 인식을 바꿔서 사는 시민들을 더욱더 많은 편익을 드리고 또 마일리지 그걸 또 다시 다른 금전적으로 또 보상을 해드리고 하면서 전체적인 시민 운동화 될 수 있는 그 기반 기술이 바로 디지털 트윈이다. 또 블록체인 같은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그동안에 했던 사업과는 차별되게 우리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구현을 해서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면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핵심 꼭 우리가 구현해야 될 기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박 교수님도 혹시 그 우리가 가장 지금 이상건 박사님 발표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꼭 그 선정을 해서 우리 그 도시에 적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시는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소장님이 그 뭐 말미에 굉장히 강조하셨던 거버넌스, 그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는 어떻게 보면 저의 오늘 발표 주제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라는 거는 돈 주고 살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는 이해관계의 어떤 그 조합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좀 발표 자료 좀 준비했으니까 좀 한번 제 발표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번 의견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뭐 저희들이 하는 그 주제가 뭐 물론 이제 이코 그린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긴 하지만 근데 세종 이제 스마트 시티 국제 포럼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발표드리는 내용은 그동안 이제 세종시에 있는 5-1 블락에 그 LH하고 저희하고 같이 중앙대학교가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시민 참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에너지 혁신 서비스 기반해 가지고 우리가 플랫폼을 우리가 어떻게 개발했고 그다음에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버넌스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뭐 다들 이제 그 김 박사님도 그렇고 이 박사님도 그렇고 어떻게 스마트 시티의 어떤 패러다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항상 그 2021년 현재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머신 러닝이나 딥러닝 이제 AI죠 사실은 컨텍스트 어웨어 그다음에 IoT,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스마트 시티에 맞게끔 지금서부터 개발을 해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 돼 있고요 기술들은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그 이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디지털 트윈이 예를 들어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예전에는 뭐 GE에서 그 엔진을 우리가 모델링하기 위해서 나왔던 어떤 작은 그 규모에서 지금은 도시 전체로 이제 옮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세종 5-블록뿐만 아니라 세종시에도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블록체인이 왜 중요하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굳이 오늘 기술적인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했었는데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좀 안전해야 좀 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그 굉장히 분산적으로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요소들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인증이라는 절차를 중앙적으로 하면 더 위험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고도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다 돼 있지만 고도화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인 것들을 연계해가지고 지속 가능한 어떤 스마트 시티를 좀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게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카본 프리라는 거는 이제 탄소 중립해가지고 가만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엔지니어고 저도 지금 세종 5-1 블록에 계속해서 그런 그 기술들을 집약해서 집어넣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ESG거든요. 뭐 앞에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E가 이제 environment, S가 society, 그다음에 G가 governance인데 이제 ESG에 기반해 가지고 우리가 카본 프리 정책 강화하고 이제 카본 텍스까지도 뭐 내겠다는 게 파리 기후 조약의 연속성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거를 이제 저는 오늘 좀 약간 포커스 다운 해가지고 에너지 쪽에 말씀드리자면은 어떻게 보면 미국 텍사스에서 이번에 뭐 좀 정전 사태가 일어나는데 이 정전 사태가 일어났던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 보는 시점은 전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게 굉장히 그 전력망이라든지 에너지망이라고 표현하자면은 전력망이 폐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텍사스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관여하기도 좀 뭐 불가능할 뿐더러 예를 들어서 공유라는 관점에서 누군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게 복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죠. 이 도시 에너지는 예를 들어서 왜 중요하냐면 이제 뭐 미래형 우리가 스마트 에너지 시티를 만든다고 했을 때 탄소 저감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즉 뭐냐면 에너지는 탄소 중립에 기반한 에너지들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그거를 갖고선 도시 에너지를 좀 더 이렇게 편리하게 시민 참여형으로 유도했어야지만 이제 불편함이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카본 프리의 목표가 결코 시민들 또는 여기서 국민들을 불편하지 않고 도시가 활성화하는 데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목표로 우리가 가기 위한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은 이제 인식 변화해가지고 무조건 에너지를 절감하자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시민 참여를 하기 위한 첫 번째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은 이제 지자체 중심으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세종시는 뭐 여기가 행복청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민간 주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스마트 뭐 예를 들어서 혁신 도시를 지금 만들기도 하고 그 공공기관이 또 들어오기도 하고 뭐 그러면은 뭐 이제 굉장히 아이디어란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런 게 뭐냐면은 중앙하고 지방 정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 산업계나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뭐 시민 참여까지 해가지고 가버넌스 체계로 전환이 가능할 거다. 서울시는 좀 약간 어렵지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시스템에 이제 기반했었을 때 이런 시스템에 봤을 때는 그러면은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물론 하는데 사용자들한테 자꾸만 이거 사용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용자들이 언제 내가 이걸 참여를 해줘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해줘야만 서로 간에 이제 그 베니피트 공유하는 그런 어떤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시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게 불편하지만 굉장히 적나라하게 논의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홍보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그 뭐 여기 오늘 포럼뿐만 아니라 많은 군데에서 지금 제가 초청 강연할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거는 인바이러먼트라는 그 기본적인 개념이죠. 뭐 그래서 인바이러먼트라는 그 기본적인 개념을 봤을 때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그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를 들어서 어디서 인풋을 받아야 되냐면 서비스라는 데서 인풋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서비스 없는 인바이러먼트는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가 아무 서비스 하는데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도시가 깨끗해지겠죠. 그 서비스는 그러면 어디서 나오냐? 그거는 바로 이제 플랫폼에서 나와줘야 되는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요. 이게 2000년에 우리가 유비퀴터스 시티 하면서 실패했던 가장 커다란 요인은 뭐냐면은 너무 플랫폼이 컸어요, 사실 그때. 뭐 통신사라는 얘기, 뭐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통신사의 단일 플랫폼으로 모든 서비스들이 집약을 하다 보니 이게 커져가지고 그게 무너지면서 이제 유비퀴터스 시티가 무너지고 지금 현재도 그게 약간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랫폼은 그러면은 이제 인바이러먼트하고 우리가 어떻게 연계했냐, 바로 데이터로 연계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 플랫폼이 제대로 됐었을 때 시민 주도형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가버넌스의 어떤 체계하고 같이 만들어진다면은 이런 가버넌스가 그동안은 뭐 예를 들어서 탑다운으로 내려왔다면은 이제는 인바이러먼트하고 가버넌스하고 연계해주고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게끔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저희들이 만드는 예를 들어서 시민 참여는 접근하고 발견하고 그다음에 정의하고 발상과 개발, 선택과 실현이 이제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이제 가져야 된다는 게 이제 에너지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플랫폼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러게 돼서 좀 오늘은 제가 그 기술적인 얘기를 좀 안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좀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저는 이제 그 스마트 시티 에너지 혁신을 위한 세 가지 관점이라고 좀 말씀드린다면은 첫 번째는 공유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환경이라는 건 반드시 공유거든요. 근데 이게 무엇을 공유할 거냐?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뭐 앞에 이제 우리 이 박사님이나 김 박사님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면은 교통 정보를 굉장히 우리 전국에서 다 편리하게 볼 수 있다. 데이터를 공유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플랫폼만 좀 더 이렇게 고도화한다는 게 아니라 세분화해가지고 우리가 레고 블록처럼 여기서 짜집기를 할 수 있다면은 그게 바로 에너지의 흐름이 되는 거고요. 그 에너지 흐름이 이제 기반이 돼가지고 에너지를 플랫폼으로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커스터마이제이션이거든요. 그냥 뭐 홈하고 빌딩, 지로 에너지 빌딩이나 뭐 지금 현재 지로 에너지 빌딩이 굉장히 뭐 패시브 하우스나 액티브 하우스 뭐 혼합형 할 거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건축할 때. 그랬을 때 이제 이러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함으로써 플랫폼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제이션 그 비용 절감이나 굉장히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기차나 우리가 수전 그런 차들이 이제 지나가기 뭐 당연히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지금 대세인데 여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어떤 모빌리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또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의 어떤 수요의 그 예를 들어서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나는 그 수요를 우리가 어떻게 충족함과 동시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분산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깨끗한 그 거리를 만들 수 있느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의 어떤 플랫폼이 이런 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김 박사님도 말씀하셨던 이게 스마트 팜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라이프예요, 라이프. 그 라이프를 우리가 침해하지 않고 너무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시민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거버넌스는 목적은 뭐냐면 이거를 오퍼레이션하고 임프루먼트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좀 더 이게 기술을 하는 사람이든 예를 들어서 정책을 하는 사람이든 간에 서비스의 디파인을 예를 들어서 시민 참여형의 어떤 관점에서 좀 우리가 디파인을 좀 해줄 필요가 있고 그것도 디벨롭먼트하고 리얼라이제이션 했을 때 상시 이런 것들이 에너지뿐만 아니라 에코시티에 우리가 적용하기 위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서비스는 뭐 간섭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에너지는 많이 써야 되는데 단지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 CO2를 우리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에너지를 사용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지금 세종 5-10 블록에 들어가는 스마트 시티 시민 참여 에너지 혁신 서비스의 이 TP를 좀 이제 나중에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 공유한 관점은 데이터를 통해서 공유한다고 했기 때문에 스마트 에너지 데이터 분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P2P나 블록체인이나 그런 것들에 기반해서 에너지 프로수머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이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도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안보거든요. 특히 에너지는 우리가 에너지 시큐리티라고 얘기하듯이 에너지는 안보입니다. 안보. 우리 텍사스 사태에서도 일어났지만 그래서 그 안보 기반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느냐, 그 관리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지능의 에너지는 뭐 너무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특화도 일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세종 5-10 생활권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카본 프리 소사이어티를 구축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데 플랫폼은 그 탑다운으로 이게 우리가 그 아키텍처를 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냥 그 레이어링 아키텍처로 하면 절대 안 되고 플랫폼 레이어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친환경이면 친환경, 지능형이면 지능형이라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그 하위단에는 디지털 레이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디지털 레이어가 에너지 최적화를 위한 클라우드가 되든 블록체인이 되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건 어차피 이제 상위 플랫폼에 따라서 연계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서비스 레이어가 이제 다양한 서비스 레이어가 있는데 뭐 세종시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스마트 모빌리티나 그린 에너지 활용 스마트 팜, 그다음에 그린 수소 활용 서비스 등등 해가지고 뭐 수십 개의 어떤 서비스들이 연계해서 지금 진행될 예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레이어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시민들 참여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민간이든 우리가 공공으로 이게 주도했었을 때 비즈니스가 사실은 발생하지 않고 내가 돈을 벌 수 없다, 자본을 내가 뭐 얻을 수 없다면 이건 굉장히 커다란 문제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뭐 좀 더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이 같이 가져야 된다는 게 저의 일반적인 생각이고 뭐 지금 이게 공감대에 기반해 가지고 지금 세종 5-10 블락이 에너지 관점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정도 제 발표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 교수님. 그러면 이 에코스마시티가 비즈니스 분야에서 향후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아주 단기간으로는 우리가 카본 텍스라는 게 이제 그 반드시 국가 간에 수출할 때 이제 나오니까 그 카본 텍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에코 스마트 시티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코 스마트 시티의 어떤 플랫폼이 여기서 우리가 스마트 사업단지 또는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에 다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게 그게 이제 플랫폼의 지속성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상당히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이걸 누누이 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나온다는 것보다는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국가 간의 어떤 수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역량이 경쟁력이 될 수도 있고 네네. 우리가 탄소에 대한 감축 약속들을 어떻게 지켜나가는가도 역시 그 국제적 신뢰를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혹시 김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네, 탄소 텍스, 탄소세 말씀하셨는데요. 또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 이게 근데 이제 개도국에 우리가 수출하기 위해서는 커스터마이즈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각 국가별 상황에 맞는 그 나라의 제도와 문화와 정책과 또 특히 국민성 그런 것들과 맞는 커스터마이즈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현재 한국형 에코스마트 시티 모델이 상당히 많이 변형돼서 수출이 될 것이고 수출하는 과정 속에서 커스터마이즈를 어느 정도 강조하고 임팩트 있게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와 더불어서 이게 이제 뭐 큰 플랫폼에서는 그렇지만 개별 기업들은 그로 인해서 큰 이득들을 많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개별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고 그래서 또 더불어서 우리나라 또 경제도 같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갖는 혜택들도 상당히 커질 것 같아요. 네. 이 박사님도 네, 말씀 저는 뭐 한 지난 10년 정도 이제 글로벌 컨설팅 관련된 일을 하면서 보니까 지금 김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커스터마이징 예를 들면 인도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물 관리 이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그리드 워터 그런 시스템을 수출하면 아주 각광받을 것 같고요. 중남미 같은 도시들은 대부분 그 방범 시스템이 가장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글로벌 컨설팅 하면서 느낀 거는 참 어떤 분야든 우리나라는 다 솔루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이제 쓰레기 처리 문제 아주 골치 많이 앓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울시에 얘기해서 뭐 그 관련 자료 찾아보면 그 솔루션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냥 그거 또 얼마든지 또 커스터마이징해서 수출할 수 있고 정말 이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해외 진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시티에 관련된 여러 경험들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은데 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상품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수요에 대응이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에코스마트시티가 잘 안착하기 위해서 이것은 도시를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도 우리가 살펴보면 필요한 제도적 장치 개혁이 필요한 것들을 한번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러 법 제도적 요인이 규제로 작용이 돼서 이것이 작동될 수 없는 부분이나 또는 이러한 지원 시스템들이 있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시민들이 움직이게 하는 것들은 인센티브와 또 그것을 지원했을 때 적용되는 사회적 보상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텐데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부분은 우리 저 김 소장님. 먼저 하시죠. 제가 네, 듣고 그 일단은 뭐 이렇게 시민들한테 이제 뭘 줄 거냐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저는 이게 규제라는 게 그 필요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규제라는 거는 규제가 없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샌드박스 해가지고 지금도 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요.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에너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었을 때 안전성 같은 때문에 규제가 일어나는 거는 시민의 안전과도 융합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뭐 안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는 게 수출형이 되기 위해서는 어차피 또 다른 나라의 어떤 규제가 있어요. 규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강조드린 건 뭐냐면 그 규제를 풀어나가는 거는 플랫폼을 세분화했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세분화했었을 때. 그랬을 때 내가 플랫폼을 예를 들어서 100개의 스몰 플랫폼으로 우리가 세종시를 우리가 구축을 했다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나라 뭐 인도네시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는 거기다 에너지원도 거기는 소수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소수력이. 근데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플랫폼을 한 10개만 빼고 그쪽을 위해서 10개를 또 집어넣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뭐 어느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 뭐 이렇게 공공기관에서도 굉장히 그거를 지금 커스터마이제이션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홍보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그 기술, 인프라, 인식 중에서 가장 변화가 힘든 건 어떤 걸까요? 뭐 제가 뭐 송구스럽게 그런 대답을 할 만한 자격은 안 되는데 제가 아까도 뭐 제가 발표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술은 다 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별 5개를 드렸었습니다. 기술은 다 있고 그 조합도 다 되는데 인식의 변화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식의 변화. 자꾸만 시대는 예를 들어서 21세기를 치닫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에너지를 자꾸만 쓰지 말라고 얘기하니 뭐 툭하면은 뭐 선풍기를 틀지 말라 에어컨 틀지 말라 그러니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네. 그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지만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이제 스마트의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저희 토론도 이제 막바지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한번 어쩌면 마지막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서 스마트시티 패러다임이 계속 진화해 왔다고 저도 말씀드리고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속 가능한 에코 스마트시티의 다음 패러다임은 또 뭐가 될까요? 한번 먼저 김 소장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에코 스마트 시티에서 이 스마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잖아요.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종합적인 기술을 다 포함시킬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에코 스마트 시티라는 단어 외에 그 대체할 만한 단어들이 나오긴 힘들 것 같다. 그런데 그럼 더 긴 미래, 한 40년 이후를 생각한다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화성에 지구를 벗어나서 화성에서 살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해 보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더불어서 아마존도 우주 탐사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구글 역시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우주 탐사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정부 차원에서도 결국은 기업이 앞서가면서 정부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건데요. 그렇다면 우주에서 우리가 살기 전에 지구에서 먼저 우주 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해야만 우주에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우주 가서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화성은 지구와 분명히 굉장히 다른 환경이 있죠. 공기하고 대기질부터 산소량 모든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뿐만 아니라 플로팅 아일랜드라고 해서 그 인공섬처럼 떠다니는 도시도 지구 재난 사태를 예측하고 그 안에 도시의 모든 기능을 다 넣은 그런 플로팅 아일랜드도 있고 해저 도시도 있지 않습니까? 지구의 재난 사태를 또 예측하고서 혹시 우리가 그렇다면 이 지구를 떠날 수 없다면
지하로 들어가서 해저 도시로 살 수는 없을까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해저 도시 같은 경우는 물속 깊은 곳이기 때문에 어두워서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데 그것도 관을 통해서 태양광의 빛을 흡수할 수 있도록 다 연결해서 이렇게 관이 돌거든요.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플로팅 아일랜드 해저 도시 외에 또 하나는 스페이스 시티를 먼저 지구에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스페이스 시범 도시가 또 생겨나지 않을까. 이와 관련된 기술들이 도시에서 또 하나 다음 모델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소장님은 그 다음 버전이 암울한 지구의 미래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계시네요. 아마 에코스마트 시티가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말씀 주신 대로 지구의 미래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대안이 지금 말씀 주신 화성에 가거나 아니면 물에 떠다니거나 하는 도시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기를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네, 이상원 박사님. 저는 이제 저희 연구원이 한 5년 전에 이쪽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좀 반강제적으로 이제 이 세종시로 이주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세종시를 행복도시 해가지고 세종시에 오면 행복해지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와가지고 꽤 다른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살 때와는 정말 다른 삶의 어떤 여건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조금 좀 행복해진 것도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에코 스마트 시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민을 불행하게 하고 이런 모든 그런 악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없애고 나면 그리고 나면 인간이 이제 행복을 따지고 웰비잉을 따지고 또 문화를 따지고 하게 되면서 각자 자기가 추구하는 그 행복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파라다임은 에코스마트 시티 다음 파라다임은 해피 웰비잉 시티를 하려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조건이 에코스마트 시티가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 플랫폼이 마련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박 교수님. 네, 뭐 저는 이게 넥스트 에코 뭐 시티 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은 솔직히 해본 적은 없고요. 근데 이제 에코 시티나 스마트 시티 하면서 어떻게 보면 도시가 이렇게 자립한다는 그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좀 관리가 좀 잘 되어지면 되잖아요. 거버넌스도 그런 관점인데 거버넌스도 그렇다면은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로 인해 가지고 도시가 좀 이렇게 폐쇄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도 세종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굉장히 아주 잘 돼 있는 이런 서비스나 비즈니스 플랫폼들이 다른 도시에 적용을 못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연계성이 부족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도시의 어떤 고립화 또는 자립화라는 그 캐치프레이즈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질까 봐 그게 굉장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세종시에서 좀 더 고민을 해주시고서 이게 좋은 모델이 돼서 세종시의 어떤 스마트 시티 플랫폼이 또 다른 도시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되는 그런 포럼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속 가능한 에코 스마트 시티 조성 방안에 대해서 2021년 세종 스마트 시티 국제 포럼 2세션 저희가 이 이야기들을 모아봤습니다. 저희가 한 이 작은 이야기들이 어찌 보면 전 세계의 건전한 미래 도시 방향에 중요한 메시지로 작용이 되기를 저희도 기대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의 도시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 행복이 어떤 것일지 그 방향이 잘 설정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희 네 분들의 말씀들이 그러한 말씀들의 토대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